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딸들의 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좀 특이한 글이 두 편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글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보통 엄마 하면 가족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엄마도 많이 있어서 자식으로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딸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함께 들어보시죠. 노숟가락 1개, 손하령. 창호지를 받은 미닫이문 한복판에는 돼지꼬리 모양의 쇠고리가 까맣게 매달려 있었다. 그 문고리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위엄으로 노숟가락 1개가 철통같이 꽂혀 있다. 동지섣달의 추운 밤, 달빛마저도 파리하게 얼어붙은 적막한 밤이었다. 그때 내 주위에는 온통 어둠뿐이었고 나는 어둠을 알기엔 너무 이른 고작 7살 먹은 아이였다. 쏟아지는 잠을 몰아내며 날카롭게 세워놓은 숟가락의 머리통을 노려보았지만 나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 햇살이 문지방을 기어 들어올 때가 되어서야 내가 빼놓지 못한 노숟가락을 보며 심하게 좌절해야 했다. 아버지는 쫓아낸 어머니가 발 들여놓지 못하게 대문을 닫아 걸고 그것도 모자라 문고리에 노숟가락을 가로질렀다. 우리가 잠든 사이 숟가락은 충실하게 안과 밖을 사수했던 것이다. 2살 터울의 딸만 셋인 우리 집은 유독 부부싸움이 잦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는 것으로 게임 아웃이 되었고 집안의 불을 모두 소등한 뒤 큰언니가 부엌에서 가져온 노숟가락을 아버지가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문고리에 끼우고 나면 모든 소등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난 아버지와 언니들이 잠들고 나면 살그머니 일어나 숟가락을 빼고 문고리를 벗겨두었다.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가 우리 옆에서 새우잠을 자곤 했다. 그날도 늘 그렇듯이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다. 절대 숟가락을 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신 아버지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이어 언니들이 잠들었다. 나는 그날도 안전을 꾀하기 위해 아버지가 골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도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만 것이다. 철커덕하는 쇠붙이 소리는 언제나 냉정하다. 지금도 쇠소리를 들으면 천길만길 낭떠러질 구르는 듯 아득하고 무섭다. 그 소리는 마음의 빗장을 지르는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였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명이었다. 막내였던 나는 아버지에 비해서 모든 게 부족하고 못난 어머니였지만 그런 어머니라도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으며 구린 입냄새를 풍기면서도 서로 마주보고 웃고 떠들고 싸우고 종아리를 푹푹 긁으며 서로의 살비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 차가운 겨울밤에 쫓겨난 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숟가락을 빼놓고 자야 했던 게 옳았다. 그러나 문고리에 가로질린 노숟가락 1개 때문에 어머니는 영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요즘도 언니들을 만나면 꼭 물어본다. 이제는 40대에 들어선 중년들이지만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언니들 심정은 어땠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들은 나를 이상하다며 몰아세운다.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한다며. 그녀들이 천성적으로 메마른 감정을 소유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아파서 애써 기억의 페이지를 북북 찢어버렸는진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그녀들이 나는 진정 부럽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처가 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 후 종종 먼 일가 친척들로부터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소식들 뿐이었다. 떠도는 먼지처럼 부유하는 생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알았다. 소도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넉넉한 인정으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특별하게 이기적이었고 교활했으며 시기심이 많았다. 심한 의부증으로 아버지를 밤낮 들들 볶았고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튀는 화장을 했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에도 가끔 자식이 보고 싶어 학교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었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진한 화장에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타났던 것이다. 잠깐만 함께 있어도 나쁜 전염병이 옮겨지듯 배이는 진한 향수 냄새는 참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술집 여자 같다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엔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 나는 아버지와 언니들 몰래 교복을 빨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옥상 빨랫줄에 교복을 널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왔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보다는 건강이 나빠진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리고 점점 나도 두 언니들처럼 어머니를 피하게 됐다. 두 언니들은 어머니를 보지 않는다. 어머니의 삶을 부끄러워했고 자신들의 생모임을 못 견뎌했다. 그녀들의 영향으로 나도 한동안 어머니를 피했으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모녀 관계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몇 해 동안 나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따님이 되시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안양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어머닌 자신의 많은 형제들과도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아왔는지 아무 연고자가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고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져 기도원 같은 곳에서 살다가 사회에 나와서는 다단계에 빠져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사기당하기도 했단다. 밤늦은 시간 안양구치소 앞에서 어머니와 상봉했다.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뒤뚱뒤뚱 걸어오시더니 나를 붙잡고 우셨다. 5년 만에 상봉이었다. 가방 속에는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어머닌 많이 외로우셨던 것이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 대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혼자 세상 속에서 핥히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왔다. 독선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어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8년이다. 그동안 많이도 부딪히고 싸웠다. 서로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때로는 약을 발라주며
이제는 단단한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진 자리마다 반질거린다. 이제야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특히 아이들에겐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마울 따름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를 대신해 알뜰하게 살림도 살아주고 1년이면 반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의 빈 공간도 메워준다. 며칠 전에 맞은 어머니 칠순에는 두 언니와 형부들도 참석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맺힌 것들이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완강하던 언니들이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열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사람의 한 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간다.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사물이든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 세계를 싹둑 잘라 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세상이 가볍고 따뜻하고 아늑한 색깔로 칠해져 있을 수 없듯이 운명의 거센 폭풍에 핥히어져 날카롭게 손톱을 세우고 있던 어머니를 나마저 외면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여자의 삶이 모두 희생적이고 종속적일 필요는 없다. 어머니는 요즘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 내 시간을 비우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손을 휘휘 내젓는 어머니를 보면 어이가 없다가도 어머니 인생관이다 싶어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어머니는 나보다 얼굴이 탱탱하다. 하루도 등산을 빼먹지 않고 뱃살이 찔까봐 저녁 식사 후에는 꼭 훌라후프를 돌린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머니에게 요즘은 나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게다. 가을이 오면 무성한 잎들이 붉거나 노랗게 물들어 낙엽이 된다. 떨어진 낙엽은 나무 뿌리를 포근히 덮어주며 추위를 함께 난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봄날 새잎이 나올 수 있도록 썩어 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나는 우주에 속한 인간이기에 그 마땅한 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바깥으로 떠돌 동안 내가 진정 행복했는지를 반문해 본다. 천류는 부정될 수 없다. 두 언니들도 분명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위선된 평화는 쉽게 금이 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이다. 그러나 다 말할 수 없었던 슬픈 시간들이 한 방울씩 모여 용서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을 피워내고 곧 열매를 맺겠지만 어린 내 마음 한복판에 꽂혀 있었던 노숟가락 한 개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다 늙어버린 사람처럼 쓸쓸하게 웃는다. 일그러진 눈사람 정하네스. 검붉은 줄무늬 이불보에 켜켜이 쌓여 누워있는 이불들. 그 이불보 안에 한 자리마저 차지하지 못한 버림받은 이불들은 다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매캐한 연탄가스는 집안 가득 퍼져 있어 한겨울에도 창넓은 유리창은 나 보란듯이 열려 있었고 옷장을 대신하던 키 작은 행거에는 한여름의 셔츠에서부터 한겨울의 점퍼까지 두서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 흔한 기름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글세 120만 원의 단칸방이 동생과 나의 유일한 쉼터였다. 과외를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 독서실에서 취직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삐걱거리던 부엌의 미닫이 문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저 어머니 안 계신가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말쑥한 아저씨가 점잖은 말투로 엄마를 찾으며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라면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우리들의 점심상은 방 안의 궁색한 살림살이들과 어우러져 묘한 수치감을 자아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를 찾으며 들어오는 낯선 사람의 등장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있잖아요. 가전제품 할부금을 한 번도 안 주셔서 찾아왔는데 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아저씨는 엄마가 없는데 말을 꺼내는 게 미안하신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다. 근데요, 아저씨, 엄만 여기 없는데요. 그리고 연락처도 모르고요. 자식이 엄마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말을 믿어줄 리 없겠지만 사실이었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돈 벌러 간다고 훌쩍 나갔다가 한참 뒤 돌아와 며칠 밤을 묵고 또다시 훌쩍 떠나버리는 게 엄마 생활의 전부였다.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우리 사는 형편으로 보아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긴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다. 아저씨가 나간 후 동생과 나는 먹던 라면을 마저 먹지 못했다. 차라리 아저씨가 돈 내놓으라고 엄마 찾아내라고 윽박지르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불어터진 라면이나마 다시 먹기 시작했을까. 소리 없는 동정이 소란스런 모욕보다 더 치욕스러울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던 날이었다. 엄마의 모습은 늘 이랬다. 물건을 사놓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 또한 엄마의 취미이자 특기였다. 너희 엄마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잡아서 영창에 집어쳐넣어야 해. 나쁜 년 같으니라고. 잡히기만 해봐라. 여러 개의 통장을 내 앞에 펼쳐 보이며 가진 욕설을 퍼부어대던 어떤 아줌마. 엄마는 적금 통장을 보여주며 아줌마에게 돈을 요구했고 통장을 가지고 있는단 조건으로 아줌마는 흔쾌히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 얼마 지난 뒤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줌마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았고 돈을 받은 바로 다음 날로 엄마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챙겨 달아났던 것이다. 엄마가 남들에게 돈을 빌리는 명목은 늘 한 가지였다. 내 대학 등록금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기 쉽다고 판단했음인지 엄마는 늘 나를 앞세웠고 사람들은 엄마의 거짓 눈물과 거짓 신세 타령에 거의가 다 넘어갔다. 과외며 옷가게 점원이며 신문 배달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건만 난 늘 허기진 배를 떡볶이로 채워 넣어야 하는 신세였다. 결국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1학년 1학기를 끝으로 대학 생활을 접어야 했음에도 엄마는 내 등록금을 핑계로 돈을 꾸러다녔다. 엄마는 그 돈들을 다 어디에 썼던 걸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첫 해부터 나는 엄마의 실체를 접할 수 있었다. 하얀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때 같이 공부하던 남자 짝꿍과의 다툼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는 긴 나무 책상 중간에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둘 사이의 규칙처럼 여겨졌었다. 짝꿍과 나 역시 금긋기를 시도했는데 욕심 많은 짝꿍은 누가 봐도 부당할 정도로 자기 영역을 훨씬 넓게 잡았다. 나는 이러는 게 어딨냐며 항의를 했고 그러다가 우리는 소리 높여 싸우게 되었던 것이다.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의 목소린 커져갔지만 마침 선생님도 계시지 않는 아침 시간이었기에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어느 누구도 지려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짝꿍의 한마디에 나는 패배자가 되어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야,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빨리 갚으라 그래. 교실 안에 울려 퍼지던 커다란 목소리. 한없이 자가만 치던 나. 밖으로 달려나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이미 부끄럽다는 게 뭔지 아는 나이가 되었던 것이다. 엄마는 그 무렵부터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알았지? 나중에 철이 들어 알게 됐지만 그건 비톡촉하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엄마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방 안에 버젓이 누워있는 엄마를 없다고 하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 같아 으쓱해하며 나는 엄마가 없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댔다. 엄마의 돈꾸기는 내가 중학교에 가서도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나를 가르치시던 선생님들 몇 분에게 빚보증을 부탁해서 은행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역시 엄마답게 돈을 갚지 않았다. 학교를 휴학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20살의 나이에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선생님, 저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내 목소리는 흥분되었다.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밤늦도록 꼼꼼히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셨다. 엄만 안 계시니? 선생님 또한 엄마를 물으셨다. 좋지 않은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고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제대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둔 제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선생님은 힘들어도 대학은 마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그 후로는 전화를 해서 엄마를 찾는 일이 없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엄마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난 엄마 앞에서 제발 다른 엄마들처럼 살아가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늘 그때뿐이었다. 가난해도 좋으니 엄마가 하루하루 일하면서 돈을 벌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엄마 역시 눈물을 보였지만 다음 날이 되면 잡아당겨진 고무줄이 탄력성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가듯 엄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곤 했다. 자식 새끼들은 의무감으로 키우는 거라며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던 엄마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의무감이 아니라 포근한 사랑이라며 울부짖었지만 불쌍하게도 엄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넌 엄마와 다르니까 열심히 살아라. 내가 자라면서 들은 최고의 찬사였다. 엄마와 다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한마디였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난 전문대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취직할 수 있었다.
남들에게 보란 듯이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직장을 갖는 것만이 엄마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굳게 믿었기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또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엄마가 쌓아놓은 벽을 내가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내가 첫 발령을 받았던 그 금융기관에서 엄마는 예전에 내 이름으로 대부를 냈었고 그 돈을 갚지 않아 난 연체자 명단에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연체가 되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내가 신입으로 발령받아 온다니 직원들 사이에서 나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말해 주었다. 직장만 들어가면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내 강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나는 거리를 헤맸다.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의 굴레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엄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저 나로만 살 수 있었으면. 26의 나이에 난 다시 방황을 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 직원의 창고에서 10여만 원의 돈이 부족한 사건이 발생했고 과장님은 나를 의심하는 듯했다. 결국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는 다시 공부한 끝에 공무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내가 무일푼인 채로 결혼하는 날, 엄마는 결혼장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난 하나이의 엄마가 되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엄마가 머리를 깎고 어느 암자에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미치도록 마음 아팠지만 엄마는 그저 머리만 깎았을 뿐 스님이 아닌 점쟁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얼마 전 동생이 전화를 해서 흐느꼈다. 언니 있잖아. 눈물을 흘리느라 말을 잇지 못하는 동생이었다. 엄마한테 말이야. 돈 1,000만 원을 신랑 몰래 빌려줬는데 글쎄 있잖아. 엄마가 내일 준다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입금시킨다는 엄마의 말만 믿고 은행에서 통장만 수십 번을 찍어본 후 그제야 속은 것을 깨닫고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너 미쳤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기집애야. 미쳤어. 동생이 엄마와 연락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래 언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래도 엄마가 불쌍해서 빌려줬는데. 그칠 줄 모르는 동생의 흐느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와 딸이란 인생이라는 드넓은 벌판에서 사랑과 꿈과 희망이라는 눈을 이용하여 눈사람을 만들어가는 사이다. 먼저 눈을 굴려나가기 시작한 엄마가 생애 안내자가 되어 어린 딸에게 눈 굴리는 나름의 방법을 가르친다. 묵묵히 눈덩이를 굴려 커다란 눈덩이로 만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에서 딸은 자신의 작은 눈덩이를 점점 크게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해 나간다. 어린 딸의 눈덩이에 비양심과 거짓과 위선의 눈이 묻어 있으면 엄마는 자상하게 털어내주는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의 눈덩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 눈사람이 완성될 시점에 다다른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커다란 눈덩이는 몸통이 되고 딸이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눈덩이는 머리 부분이 된다. 눈썹과 코와 입을 함께 만들고
모자와 외투를 씌운다. 그러나 엄마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눈사람은 일그러진 눈사람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만든 눈덩이는 크지도 않으며 모양 또한 엉망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예쁜 눈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한없이 원망했고 엄마가 좀 더 실한 눈덩이를 만들어 주기만을 간절히 염원했다. 엄마와 나의 눈사람을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써 만든 거야 라며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오려는지. 깔깔거리는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현듯 내 엄마의 영상을 떠올리는 걸 보면 아직은 내 가슴에 가련한 엄마의 존재가 남아있나 보다. 오늘처럼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그 어느 날 나는 엄마의 번들거리는 머리를 감싸 안고 통곡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억의 습작 조우현. 부쐐.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진공청소기의 굉음에 짓눌려 눈꺼풀 하나를 어렵게 축혀 올린다. 어느새 반군이 진격해오듯 내 방 침대 밑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진공청소기의 저돌적인 행진은 내 짜증을 돋운다. 좀 이따 하면 안 돼. 아침부터 왜 그래? 상당히 날카롭게 쏘아붙이는데도 진공청소기의 왱왱거리는 소리에 묻혀 내 목소리는 흩어져 버린 먼지처럼 진공청소기 필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묵묵히 침대 밑 먼지들을 뿜어 올려대는 진공청소기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표정의 엄마는 내 사나운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의 정체성 없이 꼬불거리는 파마머리는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아침부터 무슨 찌개야. 빵 없어? 보글보글 열심히 제잘거리는 찌개 소리가 민망해서 잦아들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대지만 엄마는 별 반응이 없다. 냉장고 문을 끌어당겨 잡고 한동안 아래 위로 훑어봐도 내 구미를 당기는 것이 없다. 손마디에 힘을 실어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린다. 아침부터 무슨 빵이야? 엄마의 금고 같은 입술에 자물쇠가 열리면서 반응이 들려온다. 아침부터 무슨 찌개야? 지지 않고 대들듯이 대꾸하는 내게 휴화산이 활동을 가동하듯이 잠시 억누르다가 다시 폭발하는 듯한 언성으로 그럼 네가 사다 먹으면 될 거 아냐. 내가 네 신년이? 무슨 하나에서 열까지 죄다 해다 바쳐야 돼? 나이가 몇 살이야? 나는 엄마의 끝없는 잔소리에 잔뜩 이마를 찌푸리고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 엄마와 나의 이런 일상적인 다툼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습관적인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치약이 떨어져서 소금으로 닦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엄마는 나를 키우는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안일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전업주부였다. 설거지 그릇이 3개 이상 쌓이는 일이 없었고 커튼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일 따위는 엄마의 성격상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엄마는 항상 성실한 주부였으며 부지런한 어머니였고 꼼꼼한 아내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거지통에 그릇이
4-5개씩 쌓여가고 진공청소기의 굉음 따위에 놀라 깨는 일이 드물어지기 시작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 가족은 지나쳤지만 한동안 엄마는 허공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고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한나절 동안 나오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만큼 엄마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우리 가족이 모처럼 둘러앉은 저녁상에서 실로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으셨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뭐 별거냐 싶은 심정으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 나물 간이 너무 짜다. 나 유학 가고 싶어. 칵칵. 사례가 걸린 듯 정신없이 기침을 해대는 아버지의 몸부림에도 엄마는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은 채 꿈에 부푼 피터팬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다. 어렵게 안정을 찾은 아버진 물으셨다. 뭘 가고 싶어? 유학. 나 디자인 공부 계속하고 싶어. 이번엔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다. 허허, 늙어서 주책이구먼. 엄마는 대학 시절 그 당시 드물었던 의료학과 여대생이셨다. 아버지를 만나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내 옷을 손수 만들어주시던 기억이 슬쩍 스쳐 지나간다. 유학? 우리 가족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내 반응 또한 냉소적이었다. 엄마는 항상 집에서 내 교복을 세탁해 주시고 내 점심 도시락 반찬을 걱정하던 그런 흔한 엄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상이나 꿈 따위는 없는 단지 가족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창조된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는 유학이라니. 내가 그토록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내가 의뢰 가야만 하는 유학을 무슨 40대 아줌마가 떠나겠다고 하는지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엄마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다. 자식들 앞에선 한없이 우유부단하고 헌신적이기만 하던 엄마가 물론 가끔씩 화를 참지 못해 잔소리를 하실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담담하게 우리를 향해 당신의 목소리를 내신 적은 없었다. 엄마, 그건 좀 무리란 생각 안 들어? 왜? 뭐가 무리라는 거지? 엄마는 집에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유학을 아무나 가나? 엄만 너희 뒷바라지만 하고 늙어야 한다 이거야?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난데없이 유학이냔 말이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20년 넘게 충성 다해서 봉사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돼? 엄마와 난 차가운 맥주 한 병을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다. 엄마는 어느 날 문득 앨범 사진을 정리하다 당신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꿈의 흔적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꿈을 잊어버렸을 뿐 잃어버리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꿈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가 빛바랜 몇몇 사진들 속에서 투영되어 비춰졌다고 했다. 엄마의 두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항상 의지했던 남편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에게 남을 것은 그들의 껍데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세월이 소중하면서 허무했단다. 그러나 난 엄마라는 존재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 명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우리에게 삶의 방향만 제시해줄 뿐 당신 자체는 그 자리에 머물러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기다란 목마를 쭉 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엄마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꿈꾸는 혹은 낭만과 감성에 젖을 수 있는 여자였던 것이다. 고3 시절 같이 밤을 새느라 아침에 도시락이 조금 늦어질 때면 온갖 짜증을 내며 면박을 줘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항상 웃는 낯으로 우리를 대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다. 엄마는 손이 거칠어진다면서 한 번도 내게 설거지를 시키신 일도 없었고 내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으면 당신의 수세미처럼 꼬여버린 머리카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돈을 내주시며 미용실에 가라고 했던 분이다. 거울을 바라보면 당신이 한없이 한심해 보여서 일부러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던 엄마. 정말 안방에 가보니 엄마의 화장대라곤 거울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나 이혼이라도 할 거야. 마지막으로 날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취기 오른 엄마의 주장은 확고한 의지에 섬뜩하기까지 했다. 나도 어린 시절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고 배짱도 있었어.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그렇더라. 네 오빠 낳고 가야지, 너 키워놓고 가야지, 너 대학 가고 가야지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다. 엄마의 주름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손과 꽃 같은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게 되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내 이기심에 대한 반성이라도 되듯이 마구 울어대는 내게 미안하다며 두보를 쓸어내려 주시는 엄마의 따뜻함이 뜨겁게 내 심장을 녹이고 있었다. 기도를 타고 흐르는 맥주가 내 눈물만큼 짜다. 아버지 반대는 생각보다 더 심한 장애물로 다가왔다. 그래도 엄마는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셨고 결국에는 나의 애절한 노력으로 아버지 허락을 받게 되었다. 엄마는 나와 함께 동반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내 유학 시절 동안 내가 게으를 수 없었던 채찍과 같은 작용을 한 것은 엄마의 놀라운 열정과 부지런함이었다. 엄마는 3시간 이상을 주무신 적이 없었고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 디자인 스쿨에 다니셨다. 물론 나보다 더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꾸미고 사랑할 줄 아는 20년 전에 그 꿈 많던 의상학도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엄마와 동등하게 아침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외로운 타국에서까지 엄마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고 나도 모르게 독립심이 키워졌다. 엄마는 나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셨고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까지 받는 기염을 토하셨다. 좁은 자취방에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이제 진공청소기의 굉음이 아니라 밤새 켜져 있는 스탠드 불빛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자 밤새 단어를 외우시고 재봉틀을 돌리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계셨고 그곳에서의 우리는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었다.
나는 엄마가 공부를 한다는 사실보다도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에서 엄마의 생동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시며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달라고 하셨다. 항상 엄마는 나와 오빠의 얼굴을 찍어주느라 정신없던 분이었는데 꿈을 꾸는 여인에서 꿈을 이룬 여인의 사진을 남기고 싶다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내 머릿속 앨범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